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세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종료가 된 이후에 미국이 재정증권을 발행하면서 앞으로의 유동성 국면이 어떻게 될지 사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TGA 개정에서 유동성이 풀려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았다라는 이러한 해석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다양한 주식 ETF라든지 아니면 인덱스를 중심으로 궁금함을 많이 표시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다가 관련해서 저희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떻게 요즘은 세미나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 저희가 연초부터 반도체를 계속 좋게 봤는데 음, 반도체가 최근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돼서 세미나 요청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최근의 랠리가 사실 몇 개 메이저 반도체에 의한 랠리지 다른 섹터를 봤을 때는 좋지 않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연초 이후로는 뭐 2차 전지 위주로 많이 오르다가 미국에서는 챗GPT가 나오고 나서 AI 산업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많이 랠리를 보이니까 관련해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반도체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런 것 음,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요번 요 시간을 총 두 강으로 준비를 했어요. 앞서서는 저희가 매크로 관련돼서 지금의 앞으로의 펼쳐질 장세의 기초적인 펀더가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에 대한 매크로적 이슈를 좀 더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방금 말씀해 주신 IT 뭐 이런 쪽으로 좀 다뤄주실 거다. 좀 이런 계획을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매크로 쪽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상반기 리뷰를 조금 하고 넘어가자면요. 이 주가 차트 장표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좀 부진했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 상반기 YTD 수익률이 높은 그런 자산군을 보시면 베타가 높은 그런 자산군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든지 미국 성장주, 코스피 같은 경우도 YTD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베타가 높은 그런 자산군이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제 자체는 큰 흐름에서는 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소순환적인 사이클에서는 조금 개선을 보이는 점을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베타가 높은 자산이 좀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한 전망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의 기본적인 매크로 시나리오 기본 가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사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되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연초에는 소프트 랜딩을 할 거다. 올해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경기 침체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아서 소프트 랜딩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았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은행권이 파산을 하면서 하드랜딩으로 갈 것이다. 여름 이후에는 소비가 갑자기 급감하고 다른 은행들이 좀 더 파산이 확산되면서 하드랜딩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랜딩이 없을 거다. 슬로우한 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가장 조금 좋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 자체는 슬로우 다운, 노 랜딩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로까지는 연말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한 3%대에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억제는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 성장률 자체도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0에 근접한 그런 수준까지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금리 인상을 이제 마치고 이 지금 연준 금리가 5.25%인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연말까지 동결을 할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 될 수가 있는 이런 자산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래도 되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선점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하고 주식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그 주식과 채권의 일드 갭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주식 S&P 500의 어닝스 일드라고 해서 PER을 역수로 이제 바꾼 그런 어닝스 일드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을 뺀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닝스 일드 갭 자체가 한 2%.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채권이 좀 더 선호되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주식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채권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주식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채권 쪽에서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3.7% 정도,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한 4.5% 정도 되죠. 근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5.25%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2년물 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2년물 금리가 낮다는 것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자체가 많이 국채금리에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측면으로 가도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할인율 자체가 떨어진다는 게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떨어진 축소 기대가 낮다는 점에서 주식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주식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22년도 4분기 이후에는 S&P 500 지수의 이익 전망치 자체가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수가 생각보다 많았고 이번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EPS는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식이 채권보다 조금 더 매력적인 자산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시면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저희가 둔화되는, 그러니까 노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 성장률 자체는 0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점차 둔화되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기업 이익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된다. 이게 좀 엇갈리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경우 이익 같은 게 매출에만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걸 봤을 때 기업의 매출 증가율 자체는 조금 둔화될 수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작년 같은 경우 기업들의 비용 통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상황이 둔화되는 것 대비해서 기업의 이익 자체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GDP와 S&P EPS 전망치가 조금 엇갈리는 방향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좋을 수 있다는 논리가 좀 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표가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시클리컬리 어저스티드 PER이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PER, S&P 500의 PER인데 지금 현재는 한 29배 정도입니다. 이게 평균이 한 요 정도 17배, 18배 정도 되니까 평균치보다는 굉장히 높은 위의 수준에 도달해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높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과거에 그 이벤트가 났을 때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은 IT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코로나 때 이런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낮게 위치한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 때 그때 급락했을 당시에도 이게 한 25배 정도로 여기에서 지지를 했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의 29배는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균 자체는 한 17배, 18배 정도 되지만 2000년 이후로의 그 PER 평균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9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높은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좀 괜찮다. 게다가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던 게 EPS 같은 경우도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턴어라운드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PER은 EPS가 분모죠. 분모가 올라갈수록 PER 자체는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더 주가가 갈 수 있다는 논리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도 주식이 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중동,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더 올리기도 아니면 또 내리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고 있고, 금리를 또 올리려고 하니까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제 자체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연준이 좀 금리 자체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동결, 그러니까 5.25%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그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는 조금 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산업 위주로 주가가 좀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부각이 되었던 거는 사실 챗 GPT죠. 사실 챗 GPT를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챗 GPT를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챗 GPT를 만약에 저희가 이용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뭐 걔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기보다는 걔네가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 A부터 Z까지의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라고 했을 땐 그게 저희가 큰 개괄적인 것들이 한눈에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디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저는 그러한 측면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나은 AI 기반의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될 수 있는 산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 보시면은 왼쪽에 미국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80% 가까이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조업 기반의 그런 가동률이 더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측의 설비 가동률을 보시면은 첨단 기술 산업의 가동률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챗GPT 같은 AI가 갑자기 핫해지면서 정부에서도 좀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고, 민간 쪽에서도 AI 관련돼서 설비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 첨단 기술 산업이 투자가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는 이런 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AI 모델을 더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양질의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좋은 모델로 이어지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항상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의 기술을 꽤 많이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미국 대비해서 AI 기술 수준을 비교한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의 뭐 95%에 육박할 정도로 왔는데, 그럼 거의 미국과 거의 도달했다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이 첨단 IT 산업을 발전을 시켜서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까, GDP도 미국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을 계속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정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칩보라든지 아니면 IRA 같은 게 결국에는 중국에 많이 건설되었던 그런 그 공장들을 미국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뭐 칩스 액트도 보시면은 반도체 결국 R&D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쪽으로 더 촉진을 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미국 분야별 건설 지출 증가율이 가장 많이 오른 게 제조업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공급망 자체를 좀 재편시키려는 게 미국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쪽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AI 개발이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2000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사실 뭐 테슬라에서 전기차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하고 전기차하고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IT 트렌드였는데 2021년 11월 말에 챗GPT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빅테크들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 AI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AI 산업에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올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 미국의 경제율 격차 이걸 보시면은 90년대부터 보시면은 뭐 이때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었죠. 90년 초반에. 그러면서 미국 IT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면서 미국 주도 이게 결국에는 미국 대비 중국의 GDP 격차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미국이 주도를 했다라는 건데 미국이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는 이런 시기였고 중국이 산업재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중국이 잠깐 주도를 했지만 2010년 이후로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다시 주도하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백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조금 혼재돼 있다가 다시 AI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첨단 산업이 앞으로도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 이렇게 미국의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면은 한국에는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한국에는 반도체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을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가 연초부터 좀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이런 첨단 산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한국의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그 코스피 대비 삼성전자의 상대 지수입니다. 이 진한 파란색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코스피 삼성전자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부진했던 시기를 살펴보자면은 결국 중국의 캐펙스 붐이 일어났던 때, 아니면은 중국에서 4조 위안의 이런 부양 정책을 펼쳤을 때, 아니면은 뭐 최근에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삼성전자가 가기보다는 코스피 자체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리오프닝이 나오면서 좀 경기를 살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대규모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의 IT 산업이 이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장비 투자, 그러니까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뭐 인텔 뭐 이런 기업들이 장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미국향 수출 자체도 그 미국의 장비 투자 이 지표랑 같이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장비 투자가 지금 올라오는 걸 좀 보실 수 있는데, 이와 동시에 미국향 수출 자체도 조금 저점을 찍고 위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측에 보시면은 미국의 IT 수출 물량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Q가 올라가고 하반기에도 좀 더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이 P 자체도 어느 정도의 저점을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감사한 조치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가격도 자체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는 뭐 가격도 그렇고 Q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AI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결국에는 월드와이드 웹처럼 인터넷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 초기에 얼마나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초기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설비 투자인데요. 그 아마존 프라임 유저가 증가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아마존의 설비 투자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M&A를 통해서 영상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확대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장비 투자가 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반도체의 좀 중요한 지표, 재고순환 지표가 있는데, 재고순환 지표에서도 저점을 어느 정도 통과하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재고순환 지수가 결국 뭐냐면은 반도체가 출하하는 거에서 이 재고 증가하는 거를 이렇게 뺀 그러니까 그 출하가 이제 분자에 있고 재고 비율이 분모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올라간다는 거는 재고가 대비 출하가 더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과거에 봤을 때도 2016년에도 이 반도체 출하 재고 이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이 우측 그래프에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상황에서 2023년에도 반도체 출하 재고순환 지수가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수출 자체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들 세 번째는 저희가 좀 소외됐던 그런 업종이 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좋았던 시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각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게 헬스케어 업종이 왜 그러냐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한 이후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결국 이 R&D 비용을 코로나 신약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 뭐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쪽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많이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응하느라고 R&D 비용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죠. 이제 2023년에 다가오면서 조금 정체되었던 그런 R&D 지출 자체가 그동안 그 투자를 하지 못했던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다시 헬스케어 업종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부각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이 큰 이런 그런 그 병명은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쪽이 많이 있고, 알츠하이머도 좀 시장이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이 될수록 알츠하이머 환자 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ADC 항암제라고 이게 새로운 신약인데 그 항암 시장에서 좀 새로운 신규적으로 좀 혁신적인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면은 헬스케어 업종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아스코도 있었고,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7월에 알츠하이머 학회도 있고요. 10월에는 뭐 유럽의 종양학회 이런 것도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주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 다른 이런 뭐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로봇 이런 테마주 업종 대비해서는 수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주가 수익률 자체가 뭐 계속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순환매 관점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으로 한번 모멘텀이 돌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하반기 코스피 밴드 자체는 하단은 2,400, 상단은 2,750포인트 정도로 저희가 제시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게 주가 자체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익 전망치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가는 건 많지만 다른 이슈들이 터지고 이제 이익이 더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의
이런 요인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유럽, 미국, 중국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리오프닝 효과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역시 종합 PMI,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을 하는, 그래도 소순환적으로 회복을 보이면서 한국의 수출 금액 자체는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내수 자체는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주가가 조금 못 갈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가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좀 둔화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내수의 힘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주가 흐름 자체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GDP, 명목 GDP 관점에서 코스피의 밴드를 좀 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단에 한 2,750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의 명목 GDP 대비해서 코로나 주가가 올랐을 때 한 140%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한 93%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걸 어느 정도의 이제 평균치를 쳐보면은 한 116% 정도, 이걸 이제 코스피 주가를 환산해 봤을 때 2,750포인트 정도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하반기에는 2,750이 그래도 적정한 코스피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던 거는 계속 말씀드린 실적이 이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1, 2분기에도 나쁘지 않았고 3, 4분기에는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주가가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어요. 연초 YTD로 한 12.5조 원 정도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포지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규 선물 같은 경우 3월 이후에는 한 7천 계약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계속 사고 선물에서도 계속 사고 있는 건 결국에는 주가 자체 흐름 자체도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모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중심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업종이 반도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이익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 자체도 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좀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고요. 그런데 9월 30일에는 이제 2024년 예산안 마감이 예정돼 있고, 2024년 미국 대선 후보자가 이제 예비선거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자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좀 이슈가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SVB라든지 그런 사태가 터졌었는데, 아무래도 높은 금리 수준을 연준이 연말까지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파산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모르긴 하지만 하반기에 이 중소형 은행, 우리가 규모 자체가 더 작은 은행들이 파산을 한다면은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 JP모건이라든지 대형 은행에서 이렇게 구제하기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게 된다면은 이런 우려감 자체는 좀 확대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이 이후의 주식 상황이라든지 특히 코스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다양한 어떤 기초적인 펀더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펀더멘털의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는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이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AI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빅테크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짚어주셨고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또 같이 좀 점검을 해주시면서 듣는 내내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그런 어떤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질문 2가지 정도만 좀 추출을 해봤어요. 이거를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이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과 좀 유사한데요. 만약에 하반기로 갈수록 매크로적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업은행이라든지 그렇죠. 상업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어떤 리스크가 실제 발현됐을 때 이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진행될지 개괄적으로 여쭤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고요. 뭐 SBB도 그랬고 SBB가 사실 파산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 SBB의 자산 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하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런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작은 은행이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주가 측면에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센티멘탈 측면에서는 경기 둔화의 우려가 아닌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침체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주가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그 진짜 미국 경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은 사실 이거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고 이익이 자체가 좀 개선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하락 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장기적 뷰로 봤을 때는 물론 단기적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락 시 그거를 저가 매수 형식으로 유입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면요. 2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하반기에 주식 시장이 좋으려면 저는 이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기가 조금은 완화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중국이 뭐 지방 정부 부채 때문에도 그렇고 GDP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사실 기대만큼 반등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주식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코스피 주가의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수출이고 수출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된다면은 한국의 기업의 그 이익 자체도 좀 늘어나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최근에 결국 하반기에 될 수 있는 거는 그 경기하고 상관없이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미국 정부의 IRA라든지 아니면은 그 칩스 액트 같은 그런 정부의 지원 체계 받아서 가는 업종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을 심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설비 투자를 늘려나면서 반도체가 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하고 약간 무관할 수 있지만 좀 구조적으로 가는 그런 업종들이 좀 가면서 한국의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둔화되는 면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하방 요인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사실 최근에도 보시면 수출 증가율 자체는 조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폭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렇게 주가는 그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다 미국 쪽에서 좀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한국의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최근에도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5% 이제 중후반이고 이제 최종 금리가 몇 프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인상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어떤 경기
경기와 100%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소수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호재성 이벤트가 유입될 근데 이게 국가적 단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랠리가 올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의존도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개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볼 거고요. 저희가 2부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AI 그리고 빅테크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 주셨던 챗 GPT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경기 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2부에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